작년에 봤던 사건 저게 제일 충격. 맞아, 충격이. 저건 언제 봐도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한 번도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입니다. 나오시기 전까지 고민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사실 스모킹건 애청자로서 제가 피해자로 출연할지는 몰랐고 사실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데 사실 어떤 범죄 피해자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디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을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대신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진주 씨 대단해요. 저는 아직도 그 CCTV 장면만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화가 나서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아까 그 순간 정신을 잃었었다고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났었다.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병원이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진짜 드라마에서 보듯이 병원 흰 천장이 제일 처음 장면이었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고, 처음에 이제 친언니가 누구한테 맞았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때린 사람이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찰이 누구한테 맞았는지도 가르쳐주질 않고 뭐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으니까 심지어 간호사까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좀 적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병원 복도도 나가지도 못했고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병실 안에 있었고 거의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몰래 카메라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실감이 없을 것 같기도 네, 해요. 전혀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통증도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았어요, 일단? 온몸이? 근데 아픈 것보다 무서운 게 더 컸던 것 컸어요? 같아요. 더 불안하고 이게 모르는 사람이랑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던 것 같고 왜 연예인분들이 시달리시는 악플 같은 경우도 사실 모르는 타인분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대리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혹시 오른쪽 다리는 어떠세요? 발목은 특히. 조금의 불편함은 아직 여전히 있고 진짜 딱 잘 찝어주신 게 저는 발이 아직 신발 신을 때가 어렵고 구두도 이제 이게 드러나는 구두는 못 신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기적적으로 잘 회복했다라는 생각에 너무 다행이다. 그냥 그나마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몸도 근데 그 범인에 대한 얘기는 언제부터 듣게 된 거예요? 사실 범인이 3일 만에 도주 후에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경찰한테 들은 게 아니라 뉴스 기사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범인을 전 국민이 알 때 나도 같이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뭔가 드라마나 이런 뉴스,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피해자를 챙겨주는 그 경찰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내가 제일 먼저 얘기를 듣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기사에서 먼저 접하다 보니까 잡혔다 이런 다행스러운 생각보다는 왜 이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관계라고 들었거든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아마도 이제 범인이 검거될 수 있었던 거는 CCTV가 비교적 선명했고 거기에 얼굴이 잡혔으니까 범인을 네. 잡을 수 있었겠죠? 일단 범행한 이후에 문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CCTV를 경찰이 찾죠. 그래서 연장하면서 그 CCTV를 따라가서 범인의 동선을 이제 넓히면서 찾아가거든요. 네. 뭐 결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여자친구하고 모텔에 숨어 있는 이 사람이 이 씨인데요. 네. 이 사람을 도주 사흘 만에 검거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검거를 해보니까 이 진주 씨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슨 이유로? 아, 진짜 아니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때려요? 근데 아까 연락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원래는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경찰이 와서 알려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게 정말 사건마다 다른데요. 지금 진주 씨 같은 경우도 자기 사건의 가해자가 잡혔다는 그 사실을 네. 경찰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 좀 되게 황당한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형사님들마다 다 다른데 사실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가해자가 누군지에 대한 그 정보를 그렇게 제공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스토킹 사건이었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해서 상당 기간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이제 당한 한 여성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 후에 가해자가 잡혔어요. 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 스토킹을 했던 가해자는 이 피해자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지에 대해서 묻는 그 요청에 사실은 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게 많이 법적으로 해요.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그걸 되게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그리고 이걸 가해자의 정보를 주지 말라 이런 지침은 사실 없잖아요, 구조 형사님.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네. 뭐 저도 현직에서 32년 동안 뭐 형사 생활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면 그 검거 사실, 그 범인의 뭐 어떤 정확한 인적사항,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네. 피해자에게 너한테 이렇게 가해를 한 사람을 우리가 사흘 만에 네. 검거했다. 이렇게 생겼다. 하는 그런 얘기 정도는 가서 해줘요. 네. 왜 그러냐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가해한 사람이 검거됐다는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고 불안감에서 해소가 돼요. 네. 그래서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가서 얘기를 경찰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다 해요. 근데 이 사건은 저는 진주 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를 가해한 너무 범인을 황당하다. 그 잡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또 내 앞에 있을 때 피할 수 있잖아요. 아까 예방할 수 있고. 병원에서 진주 씨가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고 무서웠다는 얘기는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 불안감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진주 씨한테 경찰이 찾아가가지고 치료만 전념하십시오. 범인 검거했습니다. 네. 이 친구 우리가 검거했으니까 아주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하고 얘기 한마디만 해줘도 진주 씨가 느끼는 그 어떤 심정적 안정감은 엄청나거든요. 더욱이 진주 씨가 해리성 기억장애였잖아요. 네. 이 과정이 전혀 없는데 지금 병원 치료, 몸이 불편하고 머리도 아프고 통증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이게 정보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아마 답답함을 느꼈고 불안감이 더 가시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얼굴도 이름도 없는 모르는 적과 깜깜한 터널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름 세자를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유, 그럼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안 가르쳐 주시던데. 그래서 현장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네, 참 이게 답답해요. 그래도 어쨌든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하셨으니까 조금은 병원에서 마음이 놓이시던가요? 안심이 되던가요? 보통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다가 그때부터 더 불안감이 더 크게 왔던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왜 이렇게 폭행을 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원인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궁금했고 혹시나 나에게 정말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잘못을 했을까? 너무너무 불안했고 결국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 돼버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몸 상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막 작은 거에도 휘청휘청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야, 진짜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떡해. 기억이 안 나니까. 예. 그 시간을 이거는 충분히 전 납득이 돼요. 예. 실무에서 이런 경험 했어요, 제가. 대체로 범죄 현장에서 어떤 가격에 의해서 진주 씨처럼 기억을 잠시 잃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형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도 네.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혹시 못 믿고. 그쪽 얘기만 듣고 지금 내가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네. 그쪽 얘기만 듣고 형사님한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형사들을 의심하는 그쵸. 그런 현상을 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가요. 내 기억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데 나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첫 재판에 스스로 참석을 했는데 와, 진짜 용감하시다. 대단한 용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냥 네 인생 차라리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미 제 인생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만약에 구형을 받고 출소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는데 그 가해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면 얼마나 끔찍할까 싶어서 더 무섭지. 그래서 첫 재판에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강단 있어요. 진주 씨 다행이에요. 정말 너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저라면 그 가해자를 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엄두를 못 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재판장에서 봤을 때 어땠나요? 일단 저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혼자의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썼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난폭할 거고 엄청 폭행적일 거고 엄청 무서운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그날 처음 간 날에 모자를 쓰고 갔었어요. 모자를 푹 쓰고 그때 그 전날에 검색을 했던 게 방검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진짜 그럴 법원 수 있죠. 주차장에서라도 내가 찔릴 것 같고 조심해야지.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아 누가 혹시 그 사주한 거 아니냐. 나는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사주한 걸까? 그런 생각에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밥도 제대로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법정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챙겨 먹던 약도 많지 않았었나요? 아,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는 뇌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법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안감이 들어갔었는데 처음 법원을 갔는데 그 검색대가 있더라고요. 검색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기를 못 들고 가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재판장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좌석이 많아요. 이제 정중앙에 앉을까 아니면 구석에 앉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위가 저를 딱 잡더니 죄송한데 재판장 앞에서 모자를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피해자인 걸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죄송한데 저 사건의 피해자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조금 모자를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경위가 그러면 제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가 너무 구석인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왜 내가 숨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내가 왜 구석에 앉아야 되지? 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아까 모자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모자는 재판장에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법은 사실 없어요. 일종의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좀 뭐 과감한 행동을 한다거나 뭐 휴대전화 이런 걸 좀 금지를 시키는데 모자를 쓰는 거는 법정에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벗으라는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부득이하게 진주 씨처럼 어쩔 수 없이 피해자니까.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방청객이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들어온 모자 쓰고 온 사람들한테 모자 벗으세요 이렇게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피해자로서. 그러면 좀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얼굴을 가리고 조금 위험한 그 뭐 가해자나 이쪽 쪽의 사람들이면은 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벗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써야 있을 될것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재판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또 확인해야 되니까 얼굴을 확인 봐야 차원에서 되잖아요. 모자는 맞아요. 벗으라고 네. 요청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지만 피해자의 어떤 특수한 사정을 헤아려서 뭐 얼굴을 좀 뭐 모자를 쓴다거나 가리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좀 법원에서도 좀 더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배려해줘야 돼요. 예.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정작 재판장에서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신 건가요? 정확하게 그 피해자는 증언을 할 때가 아니면 정말 방청석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왜 내가 숨어야지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모자를 확 던지고 딱 정중앙에 앉았어요. 용감하다. 범인이 보던 말던 나는 여기서 숨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첫 재판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갔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화려하게 예쁘게 입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다시는 숨는 거나 아니면 이제 당당하게 보여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내가 왜 초라하게 맞아요. 숨어 다녀야 돼. 근데 걱정했는데 진주 씨가 그래도 건강한 정신, 건강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계셔서 그나마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네. 말로는 지금 덤덤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래. 그 자리에서 그 가해자를 처음 딱 마주했을 때는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셨을 것 같아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가요?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쿵쾅거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서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고 나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봐야 하고 내가 정신을 놓치면 아무도 이걸 객관적으로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해자를 봤는데 전혀 제가 다른 법정에서 본 가해자처럼 반성을 하는 모습이나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그것보다 일단 중요한 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CCTV랑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CCTV 혹시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첫 사기관에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한 네, 안 한 번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었고 그럼 그 CCTV 영상을 보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나한테 돼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이 있었겠네요. 사실 너무 기괴하고 너무 황당해서 이게 오히려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영화 같고 정말 현실감이 없고 내가 항상 보던 범죄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겪다니 이게 진짜 범죄 피해자가 불행한 사람이 겪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는 그 영상을 눈으로 목격을 하더라도 전혀 기억이 살아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아예 기억이 안 났어요. 와, 그러니까 저 영상 속의 여자가 나 같지가 않았겠네요. 네. 아니 제3자인 저희가 봐도 너무 충격이고 지금 잊혀지지가 않는데 본인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자료를 혹시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자료 볼 수 있어요. 예, 자신에 대한 어떤 수사 기록, 재판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완전한 권리가 아닙니다. 재판부에 일단 나의 사건에 대한 기록 보고 싶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을 이제 재판부가 허가를 해요. 근데 이유 없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네, 첫 공판에 CCTV를 보고 나서 당연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보여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쵸. 피해자가 궁금해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안 보여주고 사실 제가 많은 피해자분들 만났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본 피해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법원 직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세요 라는 말이었던 것 같고 그게 형사 재판이었기 때문인 거죠? 네, 일단 검사가 있는 재판이다 보니까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일부는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당연히 이 재판에서 제가 빠지면 없는 사건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걸 봐야 되냐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했더니 직원분이 차라리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거 CCTV나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네.
사실 검사가 네. 피해자를 대신하는 대리해서 거죠. 국가를 네. 그 어떤 권한을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국가 형벌권을 네. 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은 피해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건 맞아요. 그리고 그냥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법원 직원의 말이 반은 맞죠. 네.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형사재판 관련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법률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주 씨도 아마 그 재판 기록 볼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이 떨어졌을 때 아무런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작 이유가 몸도 없어요. 다치고 네. 제일 불편한 사람이 이 기억도 안 기록을 나고. 보기 네. 위해서 일을 더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요 이게 상식적으로가 좀 이해가 안 돼. 일단 법적으로 민사건 형사건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 그게 민사인지 형사인지도 모를 뿐더러 어쨌든 내가 다쳤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다. 내가 봐야 된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피해자에게 이런 열람 등사권이라고 하거든요. 기록에 대한 그 볼 수 있는 권리를 왜 제한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명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증인으로서의 어떤 객관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미리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특히나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많이 그 권리가 제한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재판부마다 법원마다 다 다르다는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저는 이제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의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사는 어차피 피해자를 대신하잖아요. 네. 국가 소추주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면 피해자가 저런 궁금증을 가지지 아니하게 검사가 수시로 알려줄 의무를 부과해 버려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버리면 뭐 열람 등사 신청하고 네. 하는 그런 복잡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신청조차 할 필요 없게. 예. 검찰도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좀 최우선순위로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피해자가 충분히 설명받고 자기가 확인했으면 저렇게 번거롭게 재판까지 그렇죠. 가는 일도 없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영상도 찾아보고 사건 기록도 살펴볼 수 있었던 거네요. 저는 그때 12년형을 받았다는 것보다 검찰이 구형한 20년에서 이 8년 감형된 이유가 가장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의 가해자였는데 재판부가 반성하고 인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8년을 감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반성, 인정 이런 부분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 거지? 잘못을 인정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 당연한 것이 사실은 양형 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인자로 감경 사유로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구조를 보면 이 앞에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시를 합니다. 중대한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그럼 유리한 사정이 있는가 이거를 보는데 사실은 많은 피해자들이 저 한 줄의 문구 때문에 무너지는 게 현실입니다. 판결문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저렇게 씁니다. 대체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고 아니면 반성하고 있고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가해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게 이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판결문을 보고 느끼는 고통, 또 다른 고통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반성문을 내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반성문을 제출해야 되는 사람이 판사분이 아니라 피해자잖아요. 예. 그렇죠. 누구한테 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주로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항상 존경하는 판사님이죠. 이야기를 하고 판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반성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매우 잘못된 구조죠. 그리고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진지한 반성이라는 그 감경 인자를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반성문도 참 많이 썼죠, 이 씨가. 이 사람 반성문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대체로 이런 짓한 사람들이 반성문을 판사한테 구구절절히 쓰면 뭐 제가 알기에는 뭐 일부는 교도소 내에서 대필해 주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자기들끼리 뭐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사람도 대필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성문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한테 반성하는 반성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정에 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거 한번 제출용. 보십시오. 예, 제출하기 위해서 쓴 건데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 반성문입니다. 저는 범죄자이면서도 한 부모의 자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며 약자입니다. 존중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씨가 쓴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가해자가 쓴 건가요? 이 씨가 제출한 이 씨가 거예요? 쓴 거예요. 예. 본인이 쓴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돌려차기 이 씨가 쓴 가해자 피고인이 쓴 장면이에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참 피해자한테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이 반성문이 진주 씨에게 맞나요? 지금 피해자분께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라고 써 있긴 한데 이거를 재판- 받아본 수신이는 재판장 판사죠. 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 반성문을 본 건 1심이 끝나고였고요. 전혀 피해자는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반성하고 인정을 해서 8년을 감형받은 거라면 도대체 어떤 반성을 하면 이렇게 감형이나 될까. 그래서 이 보지도 못했던 반성문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형이 돼도 나의 상처는 낫지 않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진주 씨한테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손이 발휘되도록 사죄 안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게 한 번이라도 중요한 거 그런 적이 아닌가요? 없죠. 사실 정말 법 테두리 안에서만 사과를 했고 한 번도 뭔가 합의의 의사라던가 뭔가 그냥 죄스러워하는 표정도 전혀 없었고 근데 그걸 보고 판사가 판단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됐고 가해자가 이렇게 사과 한 번도 안 했고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게 가해자의 첫 한마디였거든요. 가해자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반성문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참작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형 기준의 감경 사유인 진지한 반성을 진지한 반성이. 사실 판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신도 몰라요. 진지한 반성을 그 하는지는 사람의 피고인 속마음을. 본인만 알 수 있거든요. 네. 우선 피해자한테 좀 그렇죠. 진심 어린 먼저 사과를 해야 사과가 되는 거죠. 인정이 돼서 그게 좀 연결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판결과 함께. 그래서 지금 네. 판사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뭐 혐의를 인정하는가 그리고 반성문 한두 장 내도 사실은 반성했다라고 법률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뭐랄까요 조금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반성에 대한 판단 이거는 법원도 좀 진지하게 그렇네요.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성문에 매진하던 이 씨는 1심 판결이 나자마자 항소하게 됩니다. 상해는 인정을 하는데요. 살인 미수는 아니다. 그래서 12년은 과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참 항소 기가 막혔겠어요. 진주 씨 어땠어요? 도대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8년이 감형이 됐는데 항소하는 순간 역시 아니잖아. 도대체 뭘 보고 반성을 했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났었고 그래서 도대체 가해자가 무슨 생각이고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재판부가 홀렸을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서요. 이 가해자 이 씨 같은 경우는 구치소 안에서 같은 그 재소자한테 했다는 말이 이 가관입니다. 반성은커녕 보복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분한테 그것 또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니 구치소 동기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으면 이렇게 언론 앞에서 제보를 했겠어요. 그 안에서 이 씨가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억울하다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6대밖에 안 찼는데 바란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 피해자가 공론화해서 사건이 커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죽여버릴 거 그랬다. 야, 이게 야, 이 그만하자. 사람 이런 말을 들으셨죠? 당시에. 네. 어떠셨어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었는데요. 일단 가해자랑 함께 있던 구치소 재소자가 이걸 얘기한 것조차도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그 사건 장소가 아닌 이사한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거에 더 놀랬었던 것 같아요. 이사한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이사한 집 주소가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 내가 혼자 죽었어야 됐는데 왜 가족들까지 이렇게 위협에 빠지겠을까 너무 원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가 그 구치소 안에서 제 신상 정보를 계속 노트에 적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재소자가 기억을 할 정도로 그 아파트 이름을 계속 외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가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만 아, 이건 진짜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는 지금도 그렇지만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공포스러운 진짜 이 공포스럽다. 가해자가 12년의 형을 받았으니까 12년 후에는 세상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그 디데이를 세고 있는 거죠. 나오는 날을. 네. 아니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아파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본인이 갔으니까. 근데 이사한 집의 주소를 안다는 게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어떻게 일인가요? 알죠? 사건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 진주 씨가 민사 소송을 네. 했잖아요. 이 씨가 이 과정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진주 씨의 개인 정보를 가해자 이 씨에게 전달된 거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맞아요. 보입니다. 그럼 이런 진주 씨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를 상대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사소송인데 네. 이때는 원고가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피고가 되는데요. 민사소송은 사실상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지만 돼야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소장에는 반드시 피해자인 원고의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주 씨는 사실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을 위해서 이런 민사소송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놓친 거죠. 그래서 이런 너무 위험한데, 것들이 사실 그래. 이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주 씨의 그 이름과 주소를 다 알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가명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중대한 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형사 사건에서는 가명 조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민사 소송에서도 범죄 피해자가 원고가 되고 소송 당사자가 된다면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너무 무서울 것 이건 사실 같은데. 민사 소송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냥 완전히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사실상 도외시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저도 제가 진주 씨는 아니지만 이 사람 나오면 실제로 보복할까 봐 너무 무섭거든요. 이 뭐 우리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돌려차기 하는 모습이나 또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가격하는 그 모습이 너무 폭력적이었고 또 경찰 앞에서 진술하는 모습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봐 정말 또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무서워요. DNA에서 증거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진주 씨 입장은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청바지가 잘 안 풀린다는 검증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재판장에서 제 청바지를 다시 보게 됐는데 구멍이 엄청 많이 나 있더라고요. 아, 그게 당시에 입었던 청바지인가요? 네, 제가 검찰에서 처음으로 청바지를 들고 왔어요. 어머, 그 청바지를 다시 꺼내보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처음 보는 거고 내가 사실 보고 여기서 처음 여는 거라서 아이고. 너무 힘들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진주 씨 괜찮겠어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겉에 싼 겁니다, 쌓여 싼 있구나.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개의 구멍이 다 혈흔도 검사. 있고 아직 청바지가 잘 안 풀린다는 검증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재판장에서 제 청바지를 다시 보게 됐는데 구멍이 엄청 많이 나 있더라고요. 거의 스타킹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1개의 부위에서 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뚫린 구멍이 제 절박함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조금 감정이 교차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고 네 인생을 살아라. 너 이거 사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법 체계에서 이렇게 많은 물음표를 던져주는데 제가 이걸 잊을 수도 없고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제 인생 중에 하나인데 뭔가 제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뭔가 이조차도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걸 수사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단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이제 죄명이 변경이 됐고 하지만 진주 씨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와 동시에 내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DNA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입증해냈구나 라는 생각에 기뻐하다가 근데 잠깐 내가 왜 이걸 기뻐하고 있지? 나 성폭력 피해자잖아. 이걸 스스로 알린 꼴이 돼버려서 그때부터는 또 내가 스스로 성폭력 피해자라는 걸 입증한 것 자체가 너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양가적인 감정. 정말 대단하시다.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흔치 않은 일이죠. 네,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아니고요.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가 공소장에 기재된 그 공소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판 중간에 공소장 변경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피고인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1심 구형보다 높은 35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또 비슷한 사례에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어요.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다 벌인 무차별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인 28살 A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50년형.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겁니다. 진주 씨는 이 판결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사실 이 사건 이름 자체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었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모방 범죄는 결국 판사님의 너그러운 양형 기준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판사님들도 이게 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구나 이런 걸 느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리고 참담한 피해를 겪었는데 그래도 이런 사법체계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구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50년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대구 사건 피해자분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죄 무게만큼 형량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진주 씨 사건을 계기로 법률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진주 씨가 없었던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상식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법률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많은 법률이 변화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그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있죠. 사실 이 사건은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되는데도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 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좀 변화가 되는데 올 1월 25일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하고요. 그동안 조금 더 이렇게 좀 절차적으로 미비했던 점도 이 법률이 많이 보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민사소송에서 그
재판 기록을. 개인 정보가 이제 소장에 의해서 노출되는 그런 것들도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소송 당사자라도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5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입법 예고된 법률을 보면 이게 피해자,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지금의 그 지원 대상보다 그 범죄 피해의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이 제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확대하고 있고 또 그 피해자의 아까 그 형사소송의 재판 기록 열람권 이런 것들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변화했습니다. 야, 근데 이 변화들이 시작되면서 진주 씨가 그나마 좀 그 전보다 나아졌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제가 언니로서 이 외로운 싸움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나 정말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런 변화 보면서 어때요, 진주 씨? 처음에는 모든 순간이 고통스럽고 사실 너무너무 외로웠고요. 이게 그냥 어떤 약속, 계약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판을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 기약 없는 싸움이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진짜 살아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게 맞나? 차라리 좀 죽었어야 조금 임팩트가 있지 않나? 내가 조금 죽었으면 이 사람이 형량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스스로 조금 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말이 전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지금까지 봐왔던 사건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죽어야 목숨을 잃어야 겨우 현실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걸 봐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살아계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진술해 주실 수도 있을 정도로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진주 씨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살아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고 다 잘 될 거예요. 정의는 살아있다 사실 뻔한 말이긴 하지만 모두가 도울 거예요. 네, 잘 될 겁니다. 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 방 거울에 살아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를 적어놓고 계속 그걸 보면서 집 앞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살아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게 맞나?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서서히 바뀌고 있고 그게 결국 당사자가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이 말이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고 이게 진짜 사는 맛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더 감질맛 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 씨 이제 요 정도 되니까 그 말투가 요 또래 나이의 말투가 나와요. 사실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차분하게 하지만 실컷 놀고 즐기고 즐거울 나이거든요. 지금 저 글씨가 진짜로 진주 씨가 거울에 쓴 글씨예요? 네. 와. 살아있으니까 바꿀 수 있었다. 진주 씨 덕분에 사실 우리는 여지껏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안 계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덕분에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 6명하고 우리 5명하고 이야기하는 기분이겠지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아마 진주 씨 보면서 영감을 얻고 또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진주 씨 오늘 나온다고 해서 과연 괜찮을까, 얼마나 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까 했는데 아주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저도 끝까지 지켜볼게요.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녹화하는 동안?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좀 죽었어야 영향이 좀 컸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만약 내가 죽었으면 가해자의 형량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피해자들의 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1년 4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그만 집착해라, 이제 네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걱정을 해서 한 말인 걸 알면서도 그냥 이 자체가 이미 제 삶이 돼버렸고 저는 끝까지 싸울 거고 가해자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죠. 결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싶고 그리고 살 거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주 씨가 정말 941생으로 그때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 저도 범죄 시사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으로서 제가 한 번도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도 상상도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불행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하는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 문제가 결국은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아드려도 돼요? 이런 철상 때는 무서워.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내가 무슨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것도 치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받아들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밝아요. 저는 찐팬이에요, 찐팬. 우리 팬. 구독자. 원래 밝은 스타일인데 지금 20대. 우리도 악수해줘. 엄청 다음 밝았을 때 때. 퇴장.